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보로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성서를 사랑하고 약과를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팔러 다니는 책팔이 손작구입니다. 와,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1위를, 종교 분야 1위를 달리고 계시는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손작가님과 함께 우리가 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네요, 정말. 영광. 진짜 와, 나 영광인 줄 알아? 그러게, 영광.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랑 겸상해서 밥 먹어본 거 태어나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나 자랑했어. 베스트셀러 작가랑 목소리 비슷하다고. 나 베스트셀러 작가랑 목소리 비슷하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헷갈린다. 말 섞어본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게. 혹시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 아니고요. 네, 베스트셀러 아니고 베스트셀러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있는 책들은 다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종교 분야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다 무시하면서 니네가 뭐 파는 게 파는 거냐? 그래서 이 정도 팔리는 것도 별론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 우리 겸손한 손 작가님과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생일이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이 추리닝은 축구해서 상 받아서 받은 추리닝인가요? 네, 이 추리닝이 제 자비로 산 게 아니라 네. 제가 속해 있는 축구 클럽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올해의 선수를 뽑는데 그 선수를 제가 뭐 가볍게 뽑혀가지고 받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별일 없었는데 제가 원래 되게 자주 이용하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렇게 동선이 조금 멀어져가지고 새로운 도서관을 찾다가 어쨌든 뭐 새로운 도서관을 정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봉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니까 사서 없이 봉사자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이제 구립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사설 도서관. 작은 도서관들. 그걸 사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관악구 도서관 안에 이렇게 지원을 받겠죠. 그렇겠죠. 네. 다 네트워킹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 이제 회원가입을 처음 하는 날이었는데 대뜸 봉사활동을 물어보길래 저는 약간 교회 주방 같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머리 하얀 할머니 아줌마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몇 년 하셨냐 물어보니까 14년, 12년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봉사하라고 이렇게 영업들을 하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요. 제가 관상이 좋아가지고 제안을 받았는데 관상이 좋았다고 생각해? 댓글 읽어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정말 엄청 올려주셔가지고 네, 작은나무 84님 남편의 추천으로 떠람대어를 알게 되어 팬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독교 방송 일하며 주위에도 추천하고 다닌답니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서 듣는 길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발제하시는 분의 개성이 드러나서 그것 또한 묘미고요.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다뤄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신랑이 10월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강도사인데요.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는 그닥 느끼지 못했던 사모라는 자리의 무게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떠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두 딸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주제로 하는 방송이 있었으면 합니다. 토양 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먹거리 오염 뭐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합니다. 네. 누가 할래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겠죠. 근데 나 이 댓글 읽고 특히 환경 오염에 대한 것과 또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물론 사모님들의 세계에 대한 것도 다르겠지만 그치 환경이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이쪽의 책을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책들이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잘 읽어보고 또 방송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모에 대한 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YAMA233님. 야마233인가? 야매. 야매. 아. 저번에 엄마 내 여자. 나 그거 진짜 기발하더라. 진짜 대단해요. 아, 제가 난독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잖아. 네. 네 분 수다 떨듯 서로 얘기하시는 게 너무 웃겨서 이번에 특히 거리면서 많이 웃었어요. 임브로님 센스. 책에 대해 책이 세 분의 추천사가 너무 화려하고 압도적이라 저도 책을 어서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 권위주의적인 교회에서 착하게만 생활을 하다 보니 저 역시 묻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눈치로 학습하고 덮어놓고 믿는 척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어서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시리즈에선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다뤄주시길 기다렸는데 저번 댓글의 피드백처럼 따로 다뤄주실 거라는 말씀에 저도 많이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시면서 서 과장님이 듣는 이들에 대해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잘 느껴지고 저 또한 새로운 생각들과 관점들을 듣기 전에 저 스스로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요. 좋은 방송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S 네 분은 어떻게 만나서 떠람대어를 기획하고 시작하게 되셨나요? 실례가 아니라면 썰을 듣고 싶네요. 홍홍. 네. 저희가 어떻게 이제 떠람대오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1명, 2명, 3명님. 손잡근님 목사님이셨구나. 되게 잘 아는 청년 아재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점. 진짜 깜짝 놀라셨겠다. 팟빵 에피소드들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특히 서 과장님의 질리도록 긴 내용들을 제일 좋아해요. 여행기 할 땐 점점점 칼빈도 점점점 책 이벤트에 당첨이 되면 재미있게 읽고 후기 남겨놓을게요. 근데 이거에 서 과장님이 조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아, 전혀 안 상했어요. 여기다 답글을 푸하하 질리도록? 왜 말투 왜 그렇게 억양을 그렇게 질리도록? 후원 및 광고 얘기해 주시죠. 네, 이렇게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다가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라는 회사에서 향초를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너를 변하게 해줄게. 맛있는 요거트를 파는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후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팟빵 공지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작은나무 84님, 흠신님께서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후원을 직접적으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직접 저희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고 그걸 저희가 모아서 저희가 팟빵 그 사이트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광고하고 싶으니까 후원해 주세요. 네, 라는 뜻입니다. 먹힐까? 꼰대 말고 어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 농건학교의 우리 김용기 어르신 이놈들이 막 꼰대라고 그렇게 놀렸지만 꿋꿋하게 이놈들아 내 어른을 괄시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얼마나 멋진 어른인지를 마지막에 빵 터뜨려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저에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두 번째 시간 우리 김사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은 꼰대 말고 어른 특집 두 번째 시간 뚜둥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시작하기 전에 꼰대랑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그걸 너가 얘기하라고 너를 부르는 건데 아니 방송을 날로 먹으려 그래. 아니 본인들 마음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쉽게 네.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꼴보기 싫으면 꼰대고 맞아. 좀 약간 좋아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른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뭐 꼰대짓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형적인. 뭐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뭐 이런 말이라든지. 근데 그 누가 하느냐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한테 어떤 존재였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센스가 있는지 그런 관계성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권위라는 것은 외부로 드러난 권위가 있고 내부로 작용하는 권위가 있는데 외부에서 드러나는 권위로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꼰대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부에서 권위가 발생해가지고 이 사람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야 동의하게 되면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직장 상사라든지 나이로 누른다든지 바깥에 있는 피상적인 권위로 이야기하면 꼰대 그 사람 마음에서 동의를 일으키는
그런 순종이나 뭐 권위가 발생하면 어른이 아닐까 싶네요. 손잡고는요. 저는 그냥 뭐 어차피 김사부가 정형화된 그 꼰대와 어른의 어떤 개념을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뒤틀면 전 젊은 꼰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들어요, 남의 얘기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것을 무기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라고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 날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이미 틀딱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규정해놓고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듣는 젊은 사람도 결국은 꼰대성을 발휘하는 거죠. 저는 좀 이런 면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김사부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답을 한번 던져봅니다. 답을 이제 주십시오. 아니, 그거 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존재해. 그러니까 어르신. 내가 존재하고, 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이 좀 약간 경직돼 있고, 내 말을 이렇게 수그리고 듣고 있고, 이 분위기, 이 공기를 읽어내지 못하면 그치. 꼰대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있어도 편안한 자리인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리인가? 내가 이렇게 길게 앉아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줄 아는 센스 정도만 있다면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꼰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꼰대다 아니다 이거를 나는 딱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센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꼰대랑 어른의 차이는 엄청 궁금해요. 너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진짜 기대된다. 장난 아니야, 지금. 네. 기대돼. 이 발제를 들으시면은 끝에 가서 왜 따라해? 내가 지난주에 한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김교신 누군지 아세요? 나 진짜 김교신 몰라요. 진짜? 네. 손잡거든요. 나는 그냥 무교회주의자 정도? 서 과장님은요? 그냥 함석헌 선생님 친구. 그럼 내가 제일 잘 알겠군. 네 방송이니까 당연히 잘 알지. 왠지 김사부가 말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저도 김교신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몰라요. 물론 얘기는 옛날부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나이가 있고 학식이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김교신이랑 우찌무라 간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름을 들은 게 옛날에 그 팔복의 최춘선 할아버지 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한테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땐 엄청 어렸으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그 사람도 김교신 선생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그래서 뭔가 하고 마음속에 담아있다가 계속 뭐 여기저기서 막 듣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발제를 하게 되면서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번 어른인가 내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어른이 아니라 꼰대라면 나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셨어요. 진짜 꼰대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아니 어른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잘하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서로 조금씩 이렇게 알면은 뭐 칼빈이나 웨슬리 해봐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루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인터벌이 길어? 혀가 길어져. 먼저 이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이만열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누구인지 요약을 해준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주로 제가 선생이라고 부를게요. 김교신 선생은 동지들 송두용, 양인성, 유석동, 정상훈, 함석헌과 함께 성서 연구회 및 성서 조선을 통해 성서를 조선해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려 한 신앙인이다. 그는 미국식의 천박한 기독교가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조선적 기독교 혹은 조선산 기독교 운동을 주장했으며 성서 연구를 통해 형해화가 뭔지 알아요? 형해화. 그게 뭐예요? 저도 한자에서 찾아봤는데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이르는 말이래요.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기성교회를 비판 개혁함으로 그 틀과 제도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이유로 무교회주의자로 불리기로 했다. 선생은 한국교회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자기 신학과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가장 주목되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선각자이기도 하다. 근래에 와서 그의 조선적 기독교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좀 감이 오시나요? 네네네. 지난주에 이제 김용기 장로님 같은 경우도 기독교 민족주의 진영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사상적으로
깊이 있게 뭐 토대를 만들어 놓으신 좀 분이시구나. 슬픈 게 보수 교단 쪽에서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 근데 이제 보수 교단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나 한국 교회사 텍스트를 보면 김규신은 약간 이단적 사상을 가진 인물로 그려져요. 무교회주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뭘 도대체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그냥 분류를 이제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이단적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설파했던 몇몇 인물들을 그리면서 꼭 김규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는 되게 부정적으로 그래요. 무교회주의만 부각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김교신 때도 한국적 토양 안에서 그 성경과 문화가 이렇게 겸비된 그런 어떤 연구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진행됐으면 지금 굉장히 꽃을 피웠을 텐데 지금도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한국적 한국에. 신학이. 없잖아요. 그쵸. 많이 없고 여전히 그게 약간 이단적 사상으로 보이고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어떤 것이 유행을 한다. 그럼 사실 미국에서 오죠. 그렇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쭉 돌고 유행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나 신앙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연구해서 발생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건너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실 왜 우리가 꼭 그런 미국을 통해서라든지 서양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왜냐면 한국적인 게 한국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국적인 게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수십 년 전에 반세기 전에 김규신 선생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네, 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아 정확한가요? 네, 정확합니다. 원래 할 얘기였나요? 네? 뭐 다 예상됐죠. 그래서 그 성서조선 잡지를 그 이름을 지을 때 성서조선이 성서조선 된 게 그 성서와 조선 사이에 어떠한 조사도 허용할 수 없다. 오 진짜? 이런 게 있었대요. 뭐야 좀 안 해.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야? 모른다. 아주 바보는 아니야. 네, 아무튼 완전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서 이제 이 정도는 알지. 뭐 김교신 그 뭐 외계인과 교신인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제 이러한 삶을 이제 연대 기순으로 가볍게 훑어가면서 중간에 이제 조금 그 다뤄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신의 삶 뚜둥. 김교신 선생님은 190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가문이 유가적인 전통을 지닌 집안이어서 어릴 때부터 유교적 교육을 받으면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가 한국이 격동기에 있었을 때였어요. 1904년 뭐죠? 러일 전쟁. 아 러일 전쟁. 1905년 러일 전쟁 그 다음. 1910년 국권 피탈. 아무것도 모르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막 사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세기 서구 각국에서 막 일어난 정치, 사회적 이념들이 막 이제 한반도 쪽으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일본을 건너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신민주의, 인종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진화론 등이 막 이념의 홍수를 이룰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우리 민족 고유의 거는 뭔가? 이런 것들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뭐 이렇게 배척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뭐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는 게 바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물들고 스며들고 막 아무튼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일제강점 무단 통치기에 공립보통학교, 보통학교라는 말을 계속 쓰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아닌가요? 아, 이게 초등학교구나. 공립보통학교에서 배웠고 12세 때 4살 위에 한매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16세 장녀 진수를 얻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결혼 일찍들 해요. 김용규 장로님도 그렇고 결혼 일찍. 함석환 선생님도 16인가? 10대 때에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 왜 28 청춘이라고 하잖아. 28이 아니고 28에 16, 16살입니다. 근데 12살 때 결혼해도 돼요? 그리고 막 꼬마 신랑이라는 말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장녀를 16살에
얻게 되고 3.1운동이 발발을 했을 때 그해 3월에는 함흥 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이때에 되는 봄에 어머니랑 아내 큰딸 세 식구를 남겨둔 채 일본 유학길래 올라요. 이 사람이 원래 되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구파였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때문에 잘 못하다가 마침내 이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이를 두고 어떤 학자가 적국의 심장부에 침입하는 척후병의 심경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비장하게 기록을 해요. 그건 오바 아닐까? 모르겠어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유학을 있더라고요. 갈 때. 네. 그러니까 마치 적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용기 장로의 그런 포부와 비슷하지 않나요? 난 그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지식인들이 한국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토양이 안 되고 미국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근데 어쨌든 서양의 그런 학문들이 다 일본으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치. 수그리기는 싫은데 거기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그런 그래서 마음이 거기서 학생이면서 거기서 학생 운동을 일으킨 독립운동을 일으킨 학생들도 많고 그랬죠. 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도쿄 세이소쿠 학교에 입학해서 영어를 공부를 해요. 유학생활 1년 후에 1920년 4월 18일에 주일 우시고미 아라이마츠 홀리네스에 출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뭐예요? 교회. 네. 그래서 이때껏 유교적인 교훈을 받아왔던 이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가치관에 감동을 하게 돼요. 산상수훈이랑 유교적인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와, 좀 그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도 되게 지성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산상수훈은 그냥 유교와 다르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세상적 가치관과 그대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아. 그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든지 애통한 자 복이 있다. 그건 모든 학문과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정면에서 반박하고 막 도전하고 싸우는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산상수훈을 듣고 되게 감동해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6월 16일에 그 교회의 시지무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안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11월에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전부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신앙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생기니까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 대부분 막 공부하고 찾잖아요. 이때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었어요. 교회를 떠나기 전부터. 이제 교회를 11월 초순에 떠나는데 그때 우찌무라 간조의 댁을 방문을 했고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1921년 1월 16일부터 시작된 우찌무라의 로마서 강의를 그 이듬해 가을 마지막 해까지 청강을 하게 돼요. 이게 엄청난 강의여가지고 청중이 7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아, 진짜? 네. 근데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었대. 거기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청강을 하러 한국인들이 꽤 있었다고. 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도 김교신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간조랑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우찌무라 간조, 이 우찌무라 선생님을 왜 이렇게 좋아했냐. 그래서 훗날 이분이 김교신 선생님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찌무라 선생으로부터 애국과 복음을 배웠다. 애국과 복음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찌무라의 애국심은 이제 그때부터 김교신 마음속에 있었던 잠자고 있던 애국심을 격발시켰고 고양시켰고 우찌무라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라야만 진정한 민족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의 복음과 애국심을 2Z라고 표현해요. 2J. 2J? 2J. Jesus for Japan. 이게 원래 있는 말이에요? 우찌무라 간조의 신학을 네. 정리해서? 네. 2J. 2J. 그래서 이 2J로 표현을 하는데 2J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EJ라고 읽으면 이상하니까 내가 2J라고 그랬는데. 2J. Jesus for Japan. 네. 그래서 표현된 이 2J로 표현된 우찌무라의 복음과 애국심은 이제 김교신에게로 전해와서 2C. 코리아. 크라이스트 포 코리아. 초선. 초선. 초선으로 발현이 된 거죠. 이 점에서 김교신 선생님이랑 우찌무라 간조는 모두 철저한 기독교적 민족주의자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 민족을 행복하게 하는 진리의 근거를 성서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후에 보면은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분이 정말로 항상 복음이랑 애국이 따라다녀요. 성서 조선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의 사랑을 확인을 해가지고 학문과 진로에서 변화를 좀 얻게 돼요.
1922년 4월 도쿄 고등사범학교 영어과로 입학을 했는데 이듬해 동식물학, 광물 지질학 및 지리학을 망라해서 배우는 지리박물가로 전과를 하게 돼요. 조국을 더 사랑하도록 안내하는 게 조선의 지리와 박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과를 바꾼다는 거는 리스펙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24년 이후 우찌무라 간조의 집회에는 아까 얘기한 뭐 송두영, 류석동, 양인성, 정상훈, 함석헌도 같이 참석을 하게 돼요. 저는 여기서 함석헌 선생님밖에 몰라요. 이제 개인의 진로와 민족 문제로 고민하던 그들은 우찌무라 집회를 통해 믿음, 복음과 애국의 상관성을 확신하면서 1926년 조선 성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매주 성서 연구 모임을 갖게 돼요. 이들은 일본어, 영어, 독일어, 히라버, 히브리어 성서를 참고하면서 조선어 성서를 연구했고 특히 김교신과 함석헌은 히라버 학습에 열중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언어들을 다 할 줄 알았어요. 민족주의적 성서 신학이라고 해서 그냥 한국어 성경만 계속 읽은 게 아니라 어쨌든 원어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진짜 이분이 리스펙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임브로가 얘기한 것처럼 민족주의자구나 해가지고 되게 한글로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되게 진보적이고 와 정말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이 시대 어른들이 김교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다려보세요. 네, 1927년 3월 8년 만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해요. 함흥 영생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함석헌은 정주 오산학교 교사가 되어요. 이에 선생과 동지들은 성서조선을 간행하고 조선의 무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그런 무교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 무교회주의, 뭐 성서조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무교회주의는 뭘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그걸 얘기하라고 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네. 이분이 저는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무교회주의가 짱이다 라고 생각이 들 그래서 정도로 난 이제 교회 나가지 않겠다. 네. 교회는 잘못됐다. 네. 김교신의 뒤를 이은 무교회주의자는 바로 김사부다. 이분이 정말로 진짜로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리스펙이어가지고 이분이 추구를 했던 게 일상성 속의 신앙이에요. 일상성 속의 신앙. 김교신은 기독교 신앙이랑 신과의 살아있는 교제라고 보았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즉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이때 나라는 신앙자의 존재는 너라는 신의 존재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은 자기를 신에게 맡기는 것으로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신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가 자기 정신과 인격을 지배하게 하는 활동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김교신에게 생활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산신앙에 의해 증명되는 그리스도와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통한 어떤 신과의 연결보다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이라는 절대자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 절대자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또 절대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그냥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중개자 없이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하는 교회의 계급주의에 엄청 반대를 했어요. 또한 신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앙을 고정된 제도나 형식에 가두려 하며 일정한 교파적 신조와 관행이 구원을 독점한다고 주장하는 교파주의나 그에 부수되는 종교적 배타주의와 불간용주의에도 반대를 했어요. 세례나 성례전을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구원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로 보는 율법주의적 성례전주의에도 반대를 했고요. 김교신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증명하는 산신앙을 사는 게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곧 장기려 박사 얘기를 좀 하긴 할 건데 보다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기려 박사도 그 김교신 선생은 아니었고 함석헌 선생이랑 되게 굉장히 교분이 깊었어요. 그 당시 장기려 박사님은 고신교단의 장로였고
함석헌 선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 야인처럼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퀘이커 교도였던. 그렇죠. 굉장히 어떤 긴밀한 가운데 성서조선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성서조선이었나 아무튼 그 계속해서 이제 교분을 쌓는데 장기려 선생 얘기를 들어도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김교신 선생님의 그 신학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존적 신앙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 이전에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합의를 하고 하나님과 어떤 그러니까 나의 일상과 종교 생활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 일상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실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화두로 던져졌고 됐던 건데 이게 중간에 명맥이 탁 끊기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인제서야 또 다시 이제 급부상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장기려 선생 얘기할 때도 뭐가 나오냐면요. 그 산정교회 뭐 이런 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되게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정교회는 굉장히 교단 안에 속한 이 무교회주의자랑은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그 급여 주는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랑 전도사랑 거의 교회 사찰이랑 똑같아요. 그 가족 수대로 오히려 더 사례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이미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깨어있는 어떤 신앙관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다 틀어져 버렸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항상 놀라는 게 이 지점이잖아요. 네. 지금 논의되는 되게 진보적인 어떤 논의들이 예전에는 좀 고루하고 조금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때는 논의되지 않았던 않았을 것이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거야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100년 전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만큼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을 주류가 아닌 그 사고의 흐름을 막고 거세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가능하구나. 그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우리가 오늘 김교신을 살펴보는 이유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초창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급진적이고 레디컬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렇죠. 어떤 뿌리 내리려고 했던 그 토양들 그게 그 어쨌든 명맥이 끊겨가지고 지금에 와서 너무 오류가 많은 상태에서 교회들이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을 살펴보면서 아 여기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들 더 성경적인 방식을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도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되게 그런 진보적인 기관들, 기독교 그런 기관들을 막 이단 심의 같은 거 하는 거 이게 되게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도서관에서 김교신 이제 잘 모르니까 동화책이라도 하나 읽고 갈까 이러고서 검색했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김교신은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 정도는 그 리스트업에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김교신 선생님 다루고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었어라는 것조차 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류가 아닌 것들을 계속 말살하고 그쪽으로 사람의 사고가 흘러가지 않게끔 이렇게 막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체계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정치적 지도의 한계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한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예전 것들 보면 그 초창기고 어쨌든 신학적 토대라든가 이런 게 공고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실존적으로 제대로 서고 성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해석학적 툴로 강제되지 않은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바라보려는 노력만 있어도 아무리 어떤 학문을 깊게 다룬 사람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분한 그리고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데 찬사를 보내면서도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사라졌다가 이제서야 또 이렇게 정말 새로운 것처럼 나오지라는 참 의문도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경탄을 이거 요즘 되게 마치 새롭게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와 요새 이게 대세다 실존이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미 다 뭐 100년 전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했던 것들이 왜 지금 와서 되게 새로운 것들인 것처럼 논의가 되냐 이거는 마치 제가 그 루터의 재발견 발표할 때
루터가 처음에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개신교 교회가 교회 건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런 이렇게 상가에 그런 것처럼 돼 있는 형태였다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손잡고가 성체교회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뭐 건물에 있어가지고 보통 그런 뭐 상가나 그런 것처럼 스며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게 되게 저는 와, 이 사람이 이거 요즘 얘기하는 뭐 미셔널 처치 같은 개념인데 그때 생각을 했었구나라고 경탄했던 것과 같은 충격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김교신이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담아내는 교회의 형태로 무교회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성직자, 성내전, 조직이라는 매개 없이 성서 강해를 중심으로 한 평신도의 성서 공부라는 형식으로 자신들의 집회를 운영을 한 거죠. 이것도 요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김교신이 우찌무라의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기성교회를 거부한 거는 교회의 부패에도 원인이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성교회의 오류는 그리스도와 생활 속에서 결합이라는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그것을 하나의 기관과 그것에 부수하는 조직, 교의, 예배 형식으로 대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무교회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서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는 형식에는 양날의 검이 다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명함이 다 있는 거야. 형식은 내용을 잘 보존해주지. 근데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존하려고 형식을 계속 강조하다가 보면 형식을 유지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형식이 옳은가, 그리고 이 형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무엇인가, 더 본질적인 것을 더 잘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선 형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무교회주의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완전한 무교회주의라든지 무교회주의가 주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등장하는 데에는 분명히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형식과 교회의 형식이 가진 부작용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던져주었다라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인브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담론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독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럴 때 와, 미친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아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구나.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종교 지도자가 되려는 건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그 형식과 내용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 고민이야 우리 뭐 이렇게 약간 비판적 사고를 한다 보면 늘상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절대 무교회주의자는 아니고 그리고 저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전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의미한 건 아닌 때 다만 그걸 수단화할 때 그리고 맹목적으로 추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무교회주의자를 비롯한 약간 진보적이고 대안적이고 이제 좀 비주류의 마이너한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함부로 폄훼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좀 더 드라이하게 논리 싸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논리 싸움으로 이제 좀 대립하는 건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보면은 항상 이런 마이너하고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는 집단이나 단체나 가르침들이 존재해야만 주류의 건강성이 늘 담지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동조하지 못하는 비주류의 움직임들을 무조건 이단시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물론 사이비라면 그거는 당연히 쳐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면 거기에 동조하진 못할지라도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줄 만한 우리의 넉넉함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들을 조금 보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수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무교회주의라는 게 전통적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떤 신학적인 통찰이나 고민들을 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활하시던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교회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네. 모이기를 폐한 게 아니죠. 네,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아직 이따가 이제 김사부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벌써 거의 1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무교회주의를 절대 어떤 동의를 하거나 이게 굉장히 뭐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무교회주의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렇죠. 그런 어떤. 그거를 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들의 정신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현대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현 시대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도 손잡과 인브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아니라 이게 왜 파생되게 되었는지의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선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러한 이해에 근거해서 김교신 선생님은 기독교인의 생활 그 자체를 부단한 예배 행위를 보고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봉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예배 행위와 일상생활의 구분이 없었어요. 기독교인은 모든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오늘을 어떻게 싸울까? 이 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가 현재의 나를 삼켜버린다. 만일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고 그 결과로 매일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을 생활하여 죄와 세상을 이기고 개선할 때 그 보답으로 주께서 나를 지옥에 넣어 영원히 멸망케 하신다면 그것도 소원이다. 저는 이분이 하는 걸 보고선 제가 이제 요새 그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 요새가 아니라 계속 교회에서 그 맨날 얘기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뭐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에 있어서도 되게 너무 좋은 게 이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기독교의 전도는 아름다운 언사나 문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실과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기독교의 껍데기만 길가에 뒹구는 세대에서 그러하다. 지금은 설교나 소위 문서 전도로 복음을 증거할 시대가 아니요 신도의 전 존재, 그것으로서 입증해야 할 때를 당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저는 하나도 안 촌스럽고 와 이거 딱 지금에 맞는 말인데. 내가 쓴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 글이 김교신 수준이다. 김사부는. 그건 아니지만은 마치 이야. 김교신의 영이 내 안에 흐르고 있구나. 같은 너 요새 좀 김씨니까. 쓰고 뱉더니 이제 막 뱉는구나. 그리고 아까 밥 먹을 때 나는 김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와 이게 정말로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사실 내가 이 100년 된 어른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배웠고 가슴이 오랜만에 뜨거워졌어요. 분명히 이 질문을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이고 공동체가 무엇일까? 이게 그냥 막 양적으로만 늘어난다고 우리가 옳은 것이냐? 양적으로 막 잘 된다고 이게 옳은 길을 가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내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더 큰 양적인 변화로 이 질문을 막아버리는 거지. 부흥했잖아. 더 많이 늘어나잖아. 더 많이 가다가 이제 70년대 늘어나면서 대부흥의 시기가 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가든지 큰 어떤 변혁의 시기를 거쳐서 한국 기독교가 갔었으면 좀 더 탄탄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지 않을까. 근데 그때 쌓아놓고 그냥 속에서 썩었던 게 현재에 와서 이제 막 골마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승이 미담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진짜 리스펙.
김교신 선생님 리스펙 하면서 자꾸 좋고 리스펙 강조하지 마.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 꼰대야. 발제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이 안에, 얘기 하고 싶었어. 제 안에 김교신이 살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부에서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